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박희정님의 사연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때의 공포감 때문에 기억하기도 싫어서 잊고 살다가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공포가 많이 사그라들어서 이제서야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을 어머니가 이어서 운영을 하셨어요. 하지만 혼자서 운영하시기에 너무 힘이 드시고 벅찼는지 얼마 못 가서 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업이랑 집을 정리한 돈을 그 직원분께서 가지고 잠적을 하셔가지고 한동안 저희 가족이 엄청 고생을 하다가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없이 잠적을 하셨던 그때 저희 가족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위로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 둘 다 성인이라서 잠깐 이모네 집에 가서 살았고요. 저와 엄마는 아는 지인분이 한동안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한동안 머물렀거든요. 거기서 머물며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학생이었던 제가 느끼기에 그곳은 굉장히 크고 또 음침하고 동시에 소름 돋는 장소였어요. 일제시대 때 관사로 쓰였던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경찰관사라 그랬나? 하여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마당이랑 관사까지 하면 그 평수가 엄청 넓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 2채가 들어섰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거기는 어머니 지인분의 직장이었고 어느 돈 많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무료로 사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셨어요. 관사 건물 한 채는 사무실이었고요. 나머지 한 채는 공장 2곳이 있었고 거기에서 내 가족이 오순도순 숙식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임대를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형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죠. 관사 건물 2곳 모두는 각각 과장 쪽은 못해서 거의 100평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저랑 엄마는 1층에 머물게 됐는데요. 1층에는 주방 겸 휴게실로 쓰는 거실이 있었는데 그 거실만 거의 30평 정도가 됐고 방이랑 화장실도 여러 개가 있었고 그리고 욕실도 있었고 2층에는 1층 건물의 반 정도 평수의 사무실이 2개가 있었는데요. 그 2층은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올라가는 사람도 없어서 먼지가 굉장히 자욱하게 껴 있었어요. 마당은 오래된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었고 1층은 대낮에도 응달이 져서 내부에 불을 켜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는 공동 수도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면서 그런 일종의 막 정보 같은 게 오고 가는 커뮤니티 시설처럼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식 건물을 고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 거기 사용된 자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굉장히 낯설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여간 여기까지는 구조나 분위기 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저랑 엄마는 1층에 있는 방 하나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생활하던 그 관사 건물 1층 거실은 대낮에는 사무실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변호사 2분, 사무실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가끔 나와서 이제 법률 상담만 하셨기 때문에 뭐 거실, 화장실 말고 다른 곳은 잘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졌고 대낮에는 거기 공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가 편무롯 공장 만드는 곳이었어요. 뜨개질 같은 걸로. 그 외에도 엄마는 주인 할아버지께서
월세 한 푼 안 받고 거주를 하게 해주신 거니까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점심때는 거기 직원들 밥도 차려주고 하셨고요. 쉬는 날이면 비어있는 그 2층 사무실 있죠. 제가 거길 청소하도록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별일 없이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오며 가며 하다가 동네 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 관사 길 건너편에 사신 아주머니랑 굉장히 친해졌는데요. 그 아주머니 댁에서 강아지를 기르셨는데요.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씩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다가 마지막까지 그 집에 남아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저한테 키워보라면서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강아지라 완전 새끼는 아니고 거의 덩치는 다 큰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사에 지내시는 많은 분들한테 허락을 구하고 그 강아지를 기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강아지가 밤에 짖는 일이 엄청 늘어났어요. 새벽에 마당에 그 공용 수도가 쪽 보면은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얘가 막 허공을 대고 짖어대는 일도 많았고 꼭 누구한테 혼나기라도 하는 것 마냥 깨갱대는 일도 굉장히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날에는 다들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낮에는 마당에 풀어놨다가 밤에는 이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잠을 잤는데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었어요. 건물 안에서도 밤마다 허공을 향해 짖는 일이 많았고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뭔가 이동하는 걸 보는 것처럼 막 고개를 가로젓고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강아지가 짖는 이유가 뭘까 슬슬 걱정되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여서 시골에서 강아지 잘 기르실 수 있는 분이 이 강아지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슬펐지만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상 저희한테도 강아지한테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죠. 아마 그쯤부터였을 거예요. 엄마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의식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2층 사무실 있죠. 거기도 너무나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올라가거나 그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꼭 정말로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 2층 사무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책장 같은 거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 아니면 소파라든지 이런 거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사용하질 않으니까요. 그냥 적당히 덮여있는 먼지만 걷어내는 정도로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끝내고 그 다음번에 청소를 하러 갈 때가 되면 책꽂이에 세워놨던 두꺼운 책들이 저절로 막 쓰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부 책 같은 거는 그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놨는데 그게 막 바닥으로 옮겨져 있다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를 정말 소름 돋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2층에 막 골동품 같은 거 놓여있는 곳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서재 쪽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응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를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전화벨 소리가 그쳤어요. 상대방 쪽에서 끊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변호사분들 안 나오시고 엄마 지인분께서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2층 사무실에 전화가 한 번 왔는데 내가 받아도 되냐? 받으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니? 상담 전화는 다 1층으로만 와.
그리고 2층 전화기는 전화선 연결도 안 해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기서 살기 싫어질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제가 뭐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쳐요. 근데 전화벨 울리는 거를 잘못 듣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제 단짝 친구들을 많이 방으로 데려왔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있으면 무서움이 좀 덜하니까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2층 청소를 해야만 했는데 제가 겪은 게 있어서 항상 먼지 대충 닦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급하게 청소를 하고 서재에서 층계로 내려가는 그때 골동품 방에서 타자기 소리가 탁, 탁, 타닥, 탁 그것도 이렇게 하나씩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 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소리가 한 번 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너무 놀란 저는 그 층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게 됐고 막 이제 펑펑 울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더 이상 2층에 올라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밤에는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더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잠적하셨던 그 직원분께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는 돈을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당장 이사갈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이사갈 집을 구하셔서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거기 일하시던 변호사분의 따님이랑 며칠 정도 그 관사에서 지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따님께서는 외국에서 사시던 분인데 아버지 집이 좁다고 그 관사에서 잠깐 생활하다 간다고 오신 거였거든요. 물론 저는 대환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덜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그 따님분이 관사에서 생활한 지 한 2, 3일 정도가 됐는데 되게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하품 쩍쩍 하시고 막 눈도 다크서클이 엄청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분한테 먼 길 오시느라 아직 피로가 안 풀리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요. 새벽에 자는데 2층에 자꾸 누가 뚜벅뚜벅 걸어 다니나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도 저희도 한동안 얼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견디지 못하고 하루 정도 더 있다가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 달 있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가기 며칠 전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간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수도가에서 앞집 아주머니가 배추를 씻고 계셨는데요. 제가 여유가 돼서 옆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그동안 여기 너무 무서웠어요. 건물도 오래되고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여기 일제시대 때 관사로 쓰였어. 그리고 나가는 거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 일제시대 때 지금 이 수도가 자리 있지. 여기 우물이었대. 근데 일제시대 끝나면서 여기에 사람 많이 빠져 죽었나 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간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의 공포 베스트 댓글은요. 귀신 나오는 캄보디아 사무실 이야기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에드가님의 댓글입니다. 영화 알포인트의 주요 배경이었던
보코르산 대저택도 킬링필드 당시 주요 학살지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현지민들이 만류도 했었다네요. 심지어 제작진이 촬영할 때 미로 같은 저택 내부에선 가끔 정신을 놓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눈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다는 썰이 있어서 한 방송국에서 그 썰의 진실을 확인하러 촬영을 갔는데 한 스태프가 그 썰과 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 낭떠러지가 학살이 벌어졌던 장소였다네요.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되어 해코지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자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찌 보면 꼭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은 이원재님의 댓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60년대에 무덤가를 밀어내고 군부대를 지어서 그 군부대에 밤마다 그렇게 귀신이 출몰해서 결국 한 5년 만에 그 군부대를 폐쇄해버리고 다른 데로 군부대를 새로 지어서 옮겼다는 얘기가 있지요. 가까운 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언젠가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면 제가 괴담 속으로 해외 특집으로 한번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쪽을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코비애TV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